여기 독도는 일본 땅이고 한국은 일본의 발끝에도 따라올 수 없다는 말을 매번 들어온 일본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어쩌다 보니 한국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만난 한국인 동료가 몰래 이 여성의 방에 들어와 향수병에 이상한 액체를 담아서 일본인 여성에게 건넸다고 하는데요. 이 액체를 뿌려본 일본인 여성은 충격을 받아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일본인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6살의 회사원 아키라라고 해요. 도쿄에서 자랐죠. 저에게 한국은 그리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원수 같은 나라죠. 사실 저희 아버지는 30년 동안 교직에 몸담으셨고 일본 역사교과서 편찬 과정에도 참여하셨어요. 역사교육 전문가 직책으로요. 그런데 다케시마, 그러니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넣었다고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가 펴내신 교과서를 욕하고 심지어 아버지의 이름까지 알아내 인터넷에서 욕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런 한국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케시마는 오래전부터 일본 땅이었단다. 한국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선 안 된다. 아버지는 매번 제게 일본이 우월한 나라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들으며 자라왔죠. 일본이 가장 잘난 선진국이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일본의 우월성을 굳게 믿으면서도 한국에 대해 묘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대학 시절 처음 한국 드라마에 빠져들면서부터였죠. 밤새 몰아보기를 하면서 드라마 속 이야기와 배우들의 연기에 완전히 매료되곤 했어요. K-팝도 빼놓을 수 없죠. 중독성 있는 멜로디, 칼군무, 화려한 뮤직비디오까지. 그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였어요. 어느새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제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고 좀처럼 떨쳐낼 수 없는 매력에 빠져들었죠. 시간이 갈수록 한국 패션에도 점점 더 관심이 생겼어요. 트렌디한 스타일, 혁신적인 디자인, 한국 연예인들이 멋지고 세련도에게 소화해내는 모습이 정말 매혹적이었거든요. 한국 패션 블로거들의 SNS를 팔로우하면서 열심히 게시물을 저장해두고 몰래 저도 그런 스타일을 입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죠.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미학이 저의 깊은 내면과 통하는 게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면서도 저는 그걸 숨기려고 애썼어요. 어쨌든 전 자랑스러운 일본 여성이었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공공연히 좋아하는 건 마치 내 나라를 배신하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부모님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른바 한류를 매우 못마땅해 하셨어요. 유행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내 뿌리를 잊지 말며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라고 거듭 당부하셨죠. 회사에서 발표가 있었거든요. 국제적으로 지사를 둔 저희 회사가 한국 서울에서 6개월간 근무할 기회를 준다는 거였어요. 그 이메일을 보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렸죠. 바로 이거다 싶었어요. 몇 년 동안 제 상상력을 사로잡아 온 나라에 빠져들 수 있는 완벽한 기회. 망설임 없이 바로 지원했어요. 흥분으로 손이 떨릴 정도였죠.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충격을 받으셨고 실망하셨죠. 아키라, 엄마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굳이 한국에 가려고 하니? 여기가 훨씬 낫다는 걸 모르겠니? 평소 과묵하신 아빠도 그런 후진국에서 뭘 배울 수 있겠냐고 제게 날카로운 일침을 놓으셨죠. 부모님 말씀을 공손히 듣고 일본인으로서 늘 자부심을 가질 거라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제 자신을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았죠. 부모님의 두려움과 편견 때문에 인생을 바꿀 만한 경험을 포기할 순 없었어요. 그렇게 떨림과 설렘을 안고 한국행 준비를 시작했죠.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들으며 익힌 한국어 실력을 다듬었고요. 늘 멀리서 동경하던 한국 패션 아이템도 잔뜩 샀죠. 출발 날짜가 다가올수록 한편으론 기대되고 한편으론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던 나라에 발을 디딜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면서도
익숙하고 편안한 일본서의 삶을 뒤로하는 게 두려웠거든요. 한국 생활에 적응 못하면 어쩌나 일본인이라고 차별이나 적대감을 마주하면 어떡하나, 오히려 더 외롭고 소외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죠. 밤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면서 그런 생각에 휩싸이곤 했어요.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제가 오랫동안 상상해왔던 나라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깊게 숨을 내쉬고 기내용 가방을 들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며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이는지에 깜짝 놀랐어요.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매끈한 건물은 일본이 구식 공항들과는 거리가 멀었죠. 터미널을 지나가면서 저는 세련된 시설과 승객들의 부드럽고 끊김없는 흐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직원 덕분에 출입국 절차는 아주 순조로웠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동료 여행자들을 관찰할 기회를 가졌는데 다양한 국적과 배경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챘죠. 그건 한국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세계적인 여행지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선명한 일가음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저를 감동시킨 건 도시의 청결함이었어요. 제가 보는 곳마다 거리는 말끔했고 쓰레기 조각 하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마치 도시 전체가 깨끗이 닦여서 광택나는 표면만 남은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자기 도시를 그토록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졌을 헌신과 자부심에 감탄했죠. 회사에서 제공한 새 아파트에 정착하면서 저는 또다시 편안함과 편리함의 수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공간은 작았지만 잘 설계되어 있었고 제가 필요로 할 수 있는 모든 현대적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죠. 건물 안에 동전으로 작동하는 세탁기가 있었는데 그건 빨래를 세탁소까지 끌고 가는 걸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판도를 바꾸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에어컨? 최첨단이었고 숨막히는 여름 더위에도 아파트를 시원하고 쾌적하게 유지해줬죠. 하지만 아마도 가장 큰 놀라움은 길 아래쪽에 위치한 편의점이었을 거예요. 일본에서는 편의점이 일상생활의 필수품이었지만 한국의 편의점은 그걸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죠. 이 가게들은 연중무휴로 운영되었고 신선한 농산물부터 따뜻한 식사, 생활 필수품까지 우리가 필요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품의 엄청난 다양성과 언제든 들러서 제가 찾는 걸 정확히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새로운 동네를 탐색하면서 저는 마주치는 사람들의 친절함과 예의 바름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따뜻한 미소와 도움의 손길로 맞이해 주더라고요. 가게 주인들은 제가 서툰 한국어로 애쓸 때도 기꺼이 도와주려 했죠. 길 위의 낯선 이들은 인내심 있고 이해심 있는 태도로 길 안내나 추천을 해주곤 했어요. 그건 일본 문화에 과묵하고 때로는 냉담한 성격과 큰 대조를 이뤘어요.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할 일만 하는 경향이 있었고 낯선 이와 대화를 나누거나 부탁받지 않은 도움을 제안하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두가 크고 환영하는 공동체의 일부인 것 같았고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줄 준비가 되어 있었죠. 나날이 주가 흐르고 저는 편안한 일상에 젖어드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덕분에 직장까지의 출퇴근은 식은 죽 먹기였죠. 저는 재빨리 지하철과 버스 노선 찾는 법을 익혔고 도쿄의 혼잡하고 지연되기 일수인 열차에 비해 그게 얼마나 쉽고 스트레스 없는지 감탄했어요. 직장에서 저는 한국 동료들에게서 받은 따뜻한 환영에 기분 좋게 놀랐어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를 포함시키고 소중히 여기려고 애썼죠. 그들은 저를 점심시간과 퇴근 후 모임에 초대했고 자신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제 문화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했어요. 이런 교류를 통해 저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이 근면하고 야심 있다고 항상 생각했지만 그들이 얼마나 강하고 서로 지지하는 관계 만들기에 중점을 두는지 깨닫지 못했던 거죠. 제 동료들은 단순히 일을 끝내려고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회사 안팎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려 했죠. 제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면서 언어를 배우고 도시를 찾아다니는 것 이상에 적응해야 할 게 많다는 걸 금방 깨달았어요. 사회적 규범부터 개인적 습관까지 헤쳐나가야 할 수많은 사소한 문화적 차이가 있었죠. 이런 차이점 중 일부는 매력적이고 흥미로웠지만 또 다른 것들은 조금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제가 가장 크게 적응해야 했던 부분 중 하나는 개인 위생이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회사가 지방지사에서 파견된 한국 직원분들과 룸쉐어를 해서 지내야 했어요. 기숙사도 살아본 저라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일이 터져버렸어요. 일본에서는 샤워나 빨래 같은 걸 할 때 꽤 느긋한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추운 달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목욕을 안 하는 게 흔한 일이에요. 그리고 빨래에 관해서는 글쎄요. 같은 옷을 몇 번 입고 나서야 빨래하는 게 꽤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개인 위생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져 있어요. 사람들은 하루에 최소한 한 번, 때로는 2번씩 샤워를 해요. 매 식사 후에 양치질을 하고 항상 깨끗하게 빨아입은 옷을 입으려고 해요. 처음에는 이런 수준의 청결함이 좀 압도적이었어요. 매일같이 누가 빨래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하던 대로 빨래도 며칠에 한 번씩 하고 그랬는데 동료인 수진 씨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어버렸어요. 수진 씨는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저처럼 6개월 동안 서울에 파견되었고 같은 아파트를 썼어요. 여름날이었고 밤인데도 땀이 줄줄 나던 날이었어요. 퇴근 후에 수진 씨가 저를 옆으로 불러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좀 청결해져 보는 건 어떻겠냐고 속삭였어요. 그녀는 심지어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기까지 했어요. 한국산 물티슈 팩이랑 작은 향수병이었죠.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냄새가 난다는 걸 말하려는 걸까요? 저는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죠.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는 듯 냄새가 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냐고 따지려 했어요.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수진 씨는 그냥 저를 위해 신경 써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한국 문화에서 개인위생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저에게 존중과 효과적인 방식으로 적응하는 걸 도와주고 싶어 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물티슈와 향수를 쓸수록 한국인들이 항상 최고로 보이고 느끼기 위해 하는 작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되었어요. 물론 한국의 위생 기준에 적응하는 건 문화 적응 과정의 작은 일부분에 불과했죠.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방식부터 일과 여가 시간에 접근하는 방식까지 익숙해져야 할 다른 많은 사소한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저는 한국인들이 집단의 조화와 사회적 결속력을 엄청나게 강조한다는 걸 빨리 배웠어요. 일본에서는 우리 자신의 목표와 선호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개인주의적인 편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보다 집단의 요구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기대되죠. 이것은 제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을 계획이나 활동에 따라가는 것을 의미했어요. 더 유연하고 수용적이 되는 걸 배워야 했죠. 처음에는 좀 좌절감이 들었어요. 저는 제 자신의 일정과 선호도를 더 통제하는 데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식으로 하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어요. 모두가 서로를 돌보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지지하는 끈끈한 집단의 일원이 된다는 게 정말 특별한 거였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수없이 많은 작은 방식으로 이것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어요. 동료 중 한 명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팀 전체가 그녀 주위에 모여 격려의 말과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처리해야 할 때 늦게까지 남거나 주말에 출근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더라도 모두가 힘을 보태고 끊김없이 함께 일했죠.
그리고 이런 공동체 의식과 함께하는 마음은 직장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많이 돌보는지 놀라웠어요. 누군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이웃들이 음식과 생필품을 가지고 와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더라고요. 지역 행사나 축제가 있으면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조부모님까지 모두 힘을 합쳐 만들어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삶의 방식에 있는 아름다움과 힘을 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일본의 익숙함과 편안함이 그리울 때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 오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제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몇 주가 몇 달로 변해가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푹 빠져들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편안하고 반갑게 느껴졌죠. 마치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제 2의 고향 같았어요.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한국 사회의 모든 면에 스며들어 있는 엄청난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이었어요. 일본에서는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방식의 삶을 보게 되었어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돌봐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느라 늦게까지 남아있을 때 함께 남아서 도와주는 동료라든지 제가 몸이 안 좋을 때 직접 만든 음식을 갖다 주는 이웃 같은 거요. 저는 주변 사람들의 친절함과 너그러움에 늘 감탄했답니다. 하지만 제 자신에게서 발견한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과 자기 확신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일본에서는 항상 좀 조심스럽고 신중한 편이었거든요. 위험을 감수하거나 군중 속에서 너무 눈에 띄는 게 두려웠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제 안락지대를 벗어나게 되었어요. 업무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제 기술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프로젝트에 자원했죠. 지도 하나만 들고서 모험심을 품고 혼자서 도시의 새로운 곳들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확신의 참 목소리로 제 생각과 의견을 더 많이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인생에서 정말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에 제 자신도 바뀌고 한국 문화도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것들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마음 깊숙이 스며들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정말 강하잖아요. 서로 돕고 배려하는 게 당연한 거죠.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일본에서는 개인주의가 더 강한 편이니까요. 회사 사람들이랑 점심도 같이 먹고 퇴근 후에도 모임에 참석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젖어들 수 있었어요. 한국 사회의 예의범절을 몸소 체험하고 익히면서 대인관계에서 존중과 배려, 화합을 중시하는 태도에 큰 감명을 받았죠. 제 자신도 모르게 타인을 더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자세가 몸에 뵐 정도였어요. 문화적인 부분 말고도 한국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인프라에도 감탄했답니다. 물건을 주문하면 몇 시간 만에 배송되는 빠른 서비스, 잘 갖춰진 공공시설 덕분에 일상생활이 정말 편하더라고요.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고 거리는 깨끗하고 안전했죠.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서 한국에서의 나날이 즐거웠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돌아갈 때가 되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국과 그 문화를 너무 사랑하게 됐거든요. 그동안 익숙해진 습관과 생활 방식,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게 쉽지 않았죠. 일본으로 돌아가 다시 적응하는 것도 두려웠고요. 하지만 저 자신이 많이 성장하고 변화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과 배움이 앞으로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공동체 의식, 존중, 배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새로운 시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유연함과 끈기. 이 모든 것이 앞으로의 밑거름이 될 테니까요.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님도 제가 달라진 모습에 놀라셨어요.
위생습관과 정리정돈된 생활 방식에서 큰 변화를 느끼시더라고요. 전에는 외모나 정리정돈에 무심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면을 많이 신경 쓰게 됐거든요. 부모님은 한국 사회의 엄격한 규범 덕분이라고 여기셨죠. 딸의 눈에 띄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한국에 대한 제 열광적인 평가를 그리 곱게 보지 않으셨어요. 일본과 한국 사이의 역사적 갈등과 문화 차이로 형성된 편견을 갖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성숙하고 단단해진 모습 자체는 부정하실 수 없었어요. 확실한 삶의 목적과 자신감을 갖게 됐고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됐죠. 자신만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도 명확해졌고요. 한국에 대한 애정만큼은 이해하기 힘드셨겠지만 이 경험이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건 인정하셨죠. 일본에 다시 정착한 뒤로는 한국이 너무 그리워지더라고요. 짐을 좀 정리하느라 밤 비행기를 타고 도쿄에 도착했는데 집으로 가려면 술집이 모여있는 시끄러운 거리를 지나가야 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나가는데 어떤 일본인 남성이 제게 다가오더니 제 가방을 낚아채 갔어요. 소매치기였죠. 저는 소매치기를 당하고 나서야 정말 일본에 왔구나 싶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으니까요.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서울의 안전하고 깨끗하며 질서 있던 삶이 도쿄의 어수선함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한국에서 느낄 수 있었던 소속감과 편리하고 효율적인 인프라도 그리웠죠. 처음에 부모님은 한국에 다녀오고 나서 변한 저의 모습에 당황하셨어요. 저는 생각보다 게으른 사람이었고 돈을 주는 만큼만 일했으며 개인주의가 당연하다고 생각해 아무리 가족간이라도 제 여가 시간을 방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거든요. 한국에서 동료들과 퇴근 후 대화를 나누고 웃고 떠드는 것을 계속했고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녁에 서로 이야기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동료들에게 하듯 오늘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제잘 말씀드렸어요. 그러더니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부모님은 웬일이냐며 한국 덕분에 바뀐 저의 모습을 참 좋아하셨어요. 저는 일본에서 다시 회사를 가고 일상을 살았어요. 하지만 계속 한국에서의 삶이 생각났고 고민 끝에 한국에서 영구히 살기로 결심했어요. 제 매움이 한국에 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려웠지만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야겠더라고요. 부모님께 결정을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하셨어요. 왜 고향인 일본을 떠나 불편해하시는 한국으로 가려고 하냐며 설득하려 하셨죠. 낯선 나라에서 홀로 사는 게 걱정되셨고 일본인으로서 차별받을까 염려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확고했어요. 차분하고 인내심 있게 한국이 제게 얼마나 의미 있는 곳인지 어떻게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설명드렸죠. 결코 가볍게 내린 선택이 아니며 앞으로 맞닥뜨릴 어려움도 각오하고 있다고 안심시켰어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진실된 길을 가야만 했으니까요. 결국 부모님은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어요. 사회적 규범과 기대에 어긋나는 길을 가는데 용기와 신념이 필요하단 걸 아셨죠. 한국에서 행복해하는 제 모습을 보시고 반대하기 힘드셨나 봐요. 그리고 한국에 의해 변한 제 긍정적인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면서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 나라는 저를 성장시켜주고 인생의 목적과 소속감까지 안겨준 고마운 곳이에요. 끊임없이 도전하게 하고 영감을 주며 최고의 모습으로 이끌어줬죠.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랐던 게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제2의 고향에서 앞으로 다가올 모험과 기회들이 기대돼요. 앞으로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한국에서 배운 끈기와 적응력, 우아함으로 헤쳐나가겠죠.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탔어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하면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리메이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중국에서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랍니다. 중국은 취업난이 심해지고 있고 저는 명문대학인 베이징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해서 시달려야 했죠. 너무 우울한 마음에 심심풀이로 SNS로 올린 제 사진을 5만 명이나 좋아요를 눌러줄 줄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는 인플루언서로 유명해졌고 예쁜 명문대생이라는 별명이 붙은 채로 인기가 불어났어요.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카메라를 들고 각 나라의 실제 모습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죠. 정말 정신없는 나날들이었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 좋은 점, 나쁜 점, 그리고 추한 면모까지 모두 보여드리면서 많은 팔로워 분들을 모았답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제 앞에 펼쳐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아파트에 앉아서 SNS 피드를 스크롤하고 있는데 갑자기 알림이 떴어요. 중국에서 가장 큰 미디어 회사 중 하나에서 온 메시지였는데 절 향한 제안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들은 모든 경비를 부담하면서 저를 한국으로 보내 중국과 한국 간에 기대되는 축구 경기를 취재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멋진 기회 같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저에게 한국의 가난과 저개발에 초점을 맞추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다지 놀라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자라면서 우리는 늘 한국이 발전과 번영 면에서 우리보다 한참 뒤처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거든요. 마치 우리 미디어가 한국을 낙후되고 어려움에 처한 국가로 묘사하는 데 집착하는 한편 중국은 부와 발전의 전형으로 그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임무를 받았을 때 저는 이거 식은 죽 먹기겠는데 라고 생각했죠. 저는 제가 한국에서 보게 될 것들을 머릿속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 들어왔던 모든 것에 근거해 보면 거지들로 가득 찬 거리, 무너져 내리는 기반 시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절망적인 분위기를 예상했거든요. 제가 촬영할 영상이 수년간 제 머릿속에 각인된 내러티브에 완벽하게 들어맞을 거라고 너무나 확신했어요. 그렇게 짐을 싸고 카메라 배터리를 충전한 뒤 저는 한국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제가 만들 영상에 대한 구상이 머릿속에 그려졌죠. 더러운 골목, 낡은 동네, 그리고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몽타주 같은 거요. 제 작업은 식은 죽 먹기일 거고 가난을 다룬 영상으로 가득 찬 메모리 카드를 들고 중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얼마나 크게 착각했는지 몰라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섰을 때 그 순간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후줄근하고 구식인 작은 공항을 예상했는데 대신 거대하고 번쩍이는 최첨단 시설이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눈이 닿는 곳마다 고급스러운 상점과 레스토랑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어쩌면 공항이 그저 허울 좋은 곳일 뿐 방문객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수단이고 진짜 한국을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보일 거라고 스스로 납득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제가 오해했을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생각이 들었죠. 서울로 들어서면서 그 느낌은 더욱 강해졌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도시였어요. 하늘 높이 솟은 빌딩, 최첨단 기술, 그리고 중국을 부끄럽게 만드는 좋은 대중교통 시스템까지. 저는 휙휙 지나가는 고속열차, 깨끗한 지하철역, 정시에 운행되는 친환경 버스를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도시거리를 탐험하면서 저는 점점 더 좌절감을 느꼈어요. 약속된 빈민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노숙자 무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본 것은 깨끗하고 잘 관리된 동네, 북적이는 쇼핑거리,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해 보이는 한국인들 뿐이었어요. 저는 제가 밀어붙이려고 했던 불쌍한 한국 서사에 맞는 것을 무엇이라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몇 시간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더 열심히 찾으면 찾을수록
한국에 대해 제가 들어왔던 이야기가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더욱 깨달았죠.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저는 낙후되고 가난한 나라의 장면을 모으러 왔는데 제가 보고 있는 건 너무나 많은 면에서 제 조국보다 앞서 있는 현대적이고 번영하는 나라였거든요. 저는 한국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그동안 들었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순간이 하나 있어요. 저는 여전히 가난이나 고군분투의 흔적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붐비는 시장 거리를 걷고 있었죠. 색색의 노점상과 웃는 상인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데 한 노부인이 다가오시더라고요. 제 얼굴에 쓰여 있는 혼란과 좌절감을 보셨나 봐요. 그분은 부드럽게 제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냐고 물으셨죠. 저는 이 완전히 낯선 분께 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제가 받은 임무, 그녀의 나라를 부정적으로 묘사해야 하는 압박감에 대해 말씀드렸죠.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친절하고 이해심 어린 표정으로 제게 미소 지으셨어요. 얘야,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말씀하셨죠. 내 미디어가 우리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나도 알아. 하지만 네가 여기 있는 동안 너 스스로 진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단다. 다른 사람의 거짓말에 내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천둥같이 느껴졌어요. 제가 자칭 깨어있는 인플루언서였는데 의심조차 하지 않고 선전선동에 넘어갔던 거예요. 부끄러웠지만 진실을 알아내겠다는 결심도 더 굳건해졌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제 진정한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한국 문화에 푹 빠져들었어요.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고, 그렇죠. 그 큰 축구 경기에도 참석했죠. 하지만 제 초점은 바뀌었어요. 가난과 절망을 찾는 대신 한국이 이뤄낸 놀라운 발전과 혁신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고용주가 원하는 영상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진실에 대한 배신이자 제가 한국에서 만난 놀라운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 될 테니까요. 그날 저는 제 플랫폼을 이용해 다른 이야기를 공유하기로 결심했어요. 엄청난 역경을 이겨내고 기술, 교육, 삶의 질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된 이야기 말이에요. 제가 아늑한 호텔방을 나서는 순간 저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걸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될 여정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죠. 믿음직한 카메라를 손에 들고 눈에는 단호한 빛을 담은 채 저는 서울의 거리를 탐험하기 위해 출발했어요. 중국에 있는 제 고용주들이 그토록 간절히 포착하길 원했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죠. 제가 찾게 될 진실이 제가 찾으려 했던 것과는 크게 다를 거라곤 전혀 몰랐어요. 제 첫 번째 목적지는 활기찬 쇼핑거리와 맛있는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한 명동이었어요. 붐비는 인도를 걸어가면서 그곳의 엄청난 에너지와 활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어디를 봐도 최신 패션 트렌드로 멋지게 차려입은 젊은 한국인들이 친구들과 즐겁게 수다 떨며 떡볶이나 오뎅 같은 군침 도는 간식을 즐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맛있는 냄새와 화려한 상점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그 지역 전체에 깔려있는 질서와 청결함이었어요. 길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죠. 공중 화장실도 많았고 잘 관리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원봉사자들이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기쁘게 줍는 모습도 봤답니다. 그건 제가 기대했던 혼란스럽고 더러운 거리와는 거리가 멀었고 한국 사회의 현대성과 세련미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계속 둘러보던 중 자연스레 강남이라는 하이테크 메카로 끌리더라고요. 바이럴 히트곡 강남스타일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지역이라 그 명성에 걸맞는지 궁금했거든요.
와, 정말 그랬어요. 저는 깨끗하고 유리로 둘러싸인 지하철역에서 내리자마자 마치 미래의 불가사의한 곳으로 이동한 느낌이었어요. 높이 솟은 마천루들은 햇빛에 반짝였고 외벽에는 매혹적인 광고와 예술 설치물을 보여주는 거대한 LED 스크린이 장식되어 있었죠. 인도에는 세련된 차림의 전문가들이 가득했는데 대부분 최첨단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몰두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충격이었던 건 모든 곳에서 목격한 기술 통합 수준이었어요. 당신이 얼굴에 올린 시카고계인 맞춤형 간식을 추천해주는 자판기, 실시간 대중교통 정보와 지역 행사 목록을 제공하는 대화형 터치 스크린이 장착된 버스 정류장, 심지어 쓰레기통조차 내장된 압축기와 비워야 할 때 위생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센서를 갖추고 있었죠.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고 한국인들의 독창성과 혁신에 감탄하고 존경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멋진 카페에 앉아 완벽하게 만들어진 라떼를 홀짝이며 세련된 서울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보는데 점점 불안감이 커지더라고요.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이 제가 홍보하도록 보내진 이야기와 정반대였거든요. 제 고용주들이 그토록 확신했던 빈곤과 고군분투의 징후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저는 화려한 상업지구를 벗어나 평범한 한국인들이 살고 일하는 주거지역으로 깊이 들어가기로 했어요. 분명 제가 생각한 것처럼 여기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에 부합하는 진짜 한국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방문한 동네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잘 관리되고 있었어요. 커뮤니티와 자부심이 강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족들이 깨끗한 공원에서 즐겁게 소풍을 즐기고 아이들은 알록달록한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며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수다 떨며 웃고 있었죠. 저는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일상과 어려움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싶었어요. 하지만 고난과 결핍의 이야기 대신 회복력, 진보,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한국 정부의 지원과 자원 덕분에 자신만의 성공적인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젊은 여성 사업가를 만났어요. 그녀는 배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고 혁신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다고 열정적으로 말했죠. 은퇴한 교사와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한국을 세계 경제의 선두주자로 이끈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체계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비판적 사고, 창의성, 기술적 문해력을 강조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제자들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했죠. 심지어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고등학생들과 인터뷰할 기회도 있었어요. 그들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꿈과 한국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누더라고요.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듣고 평범한 한국인들의 삶을 엿볼 때마다 저의 선입견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제가 발견한 한국은 빈곤과 낙후에 빠진 나라가 아니라 회복력과 혁신,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국가였죠. 특히 이 점을 깨닫게 해준 한순간이 기억나요. 저는 주거 지역을 걸으며 제가 듣고 실제 경험한 것 사이의 모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할머니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다가와 아름답게 포장된 작은 선물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당신을 위해서요. 할머니께서 어눌한 영어로 말씀하시며 선물을 열어보라고 손짓하셨죠. 안에는 섬세한 꽃무늬가 수놓아진 정교한 손수건이 들어있었고 영어와 한국어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그 선물에 감동했고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분의 눈에서 알 수 없는 반짝임을 보았죠. 모든 것을 다 믿지는 마세요. 그분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특별한 사람들이 사는 특별한 곳이에요.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항상 더 강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이겨냈죠. 당신도 여기서 지내는 동안 그걸 직접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제 팔을 살며시 두드리고는 집 안으로 사라지셨어요. 저는 가슴에 손수건을 꼭 쥐고 눈물이 고이는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바뀌었어요.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걸 깨달았죠. 고용주들과 중국 언론이 정해놓은 어젠다를 계속 맹목적으로 따를 수도 있고, 아니면 눈과 마음을 열고 제 앞에 펼쳐진 진실을 마주할 수도 있었어요.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죠. 정설에 도전하는 걸 감히 하면 반발과 비난을 받게 될 거란 걸 알았어요. 그래도 저는 팔로워들과 한국인들,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고, 이 놀라운 나라의 진짜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제가 한국을 여행하면서 계속 느꼈던 건데요. 정말 어딜 가나 엄청난 기술 발전에 매료되더라고요. 눈 닿는 곳마다 한국인의 창의력과 혁신의 사례들로 가득했어요. 그때마다 이전에 봤던 것들보다 훨씬 더 인상 깊었죠. 첫 방문지 중 하나가 바로 저명한 서울대학교였어요. 학문적 우수성과 최첨단 연구의 중심지였죠. 드넓은 캠퍼스를 걸어다니면서 최신 시설과 공기 중의 감도는 지적 호기심의 에너지에 경외감이 들더라고요. 컴퓨터 공학 분야의 저명한 교수님의 강연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인공지능과 기계 학습의 최신 돌파구에 대해 토론하셨어요. 신경망과 딥러닝 알고리즘의 복잡성에 대해 깊이 파고드실 때 한국 학계의 순수한 재능과 헌신에 감탄했죠. 하지만 한국 기술의 위력을 느낀 건 학문의 전당에서만이 아니었어요. 서울의 붐비는 거리를 탐험하면서 기술 혁신이 한국인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수많은 사례를 마주쳤죠. 어느 날 한 붐비는 지하철역에서 굉장한 광경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한 무리의 직장인들이 거대한 자판기 같은 것 앞에 줄 서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사실 최첨단 재활용 키오스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기계에 빈 플라스틱 병과 캔을 넣으면 기계는 고도의 센서로 재료를 구분하고 분류한 뒤 약간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했어요. 기계가 윙윙거리며 삑삑 소리를 내며 수십 개의 용기를 단 몇 분 만에 처리하는 걸 보고 매료되었죠. 그건 한국의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지와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기술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하지만 아마도 제가 마주한 한국 기술 실력의 가장 심오한 사례는 수원에 있는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이었을 거예요. 전시물들 사이를 배회하면서 삼성이 그리는 미래의 비전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야심찬지에 충격을 받았죠. 유연한 디스플레이와 5G 연결성을 갖춘 차세대 스마트폰부터 사용자의 모든 필요를 예측하고 충족시키는 스마트홈까지, 그 박물관은 기술과 인간의 독창성이 교차해 상상할 수 없는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세계를 매혹적으로 엿볼 수 있게 해줬어요. 제가 삼성의 최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 발전을 보여주는 거대한 공면벽 디스플레이 앞에 서 있던 순간이 기억나요. 헤드셋을 쓰고 눈부시게 사실적인 디지털 풍경으로 옮겨가 보니 흥분과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데 그 모든 화려한 장비와 미래지향적 전시 가운데 제 눈에 띈 한 가지 전시물이 있었어요. 1930년대 작은 무역회사였던 삼성의 초라한 시작을 보여주는 단순하고 수수한 전시였죠. 그 옆에는 삼성 창업자 이병철 선생의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여 인류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우리의 인력과 기술을 바치겠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고 한국 기술 성취에 더 깊은 의미를 반추하게 되었어요. 그건 단지 최신 최고의 장비나 가장 앞선 인프라를 갖추는 것만이 아니라 혁신의 힘을 이용해 사람들의 삶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에 관한 거였죠. 여행 중 만난 한국인들의 이야기에서도 이런 정신이 반영된 걸 봤어요. 노인 봉사자와 취약계층 어르신을 연결해 그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교재와 지원을 제공하는 혁신적 앱을 개발한 젊은 사업가분 같은 분 말이에요. 혹은 3D 프린팅 기술로 개발도상국 아이들을 위한 저가 의수족을 만들어 혁신의 힘으로 그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주려 한 고등학생들 같은 분들 말이에요. 눈을 돌리는 곳마다 한국 기술이 개인의 이익이나 상업적 성공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사례를 봤죠. 그건 기술이 우리 삶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제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관점이었어요. 중국에서 자라면서 저는 종종 기술 발전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우월성과 세계 무대에서의 지배력을 과시하는 방법이라는 거였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다른 접근법을 보고 있었어요. 기술을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보통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로서 가치 있게 여기는 접근 방식이었죠. 그 깨달음은 저를 겸손하게 만들면서도 영감을 줬고, 저는 이 관점을 국내 팔로워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이 점을 절실히 느꼈던 한순간이 기억나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방문했을 때였는데, 거기서 젊은 사업가들이 차세대 한국 기술을 개발하느라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창업자 중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민서라는 이름의 젊고 재능 있는 여성이셨어요. 그분이 한국 혁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들려주셨죠. 한국에서 우리는 그저 최고의 기술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에 진짜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든, 교육과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든 간에 그게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제가 인큐베이터를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아 있었고, 진보와 성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이윤을 사람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 세상에서 한국식 기술 접근법은 신선하고 고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죠. 올바른 비전과 가치관만 있다면 기술이 선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일깨워주는 거였어요. 저는 한국 여행을 계속하면서 스스로 다짐했어요. 제 영향력과 플랫폼을 이용해 이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요. 국내 팔로워 분들에게 한국이 매스컴에서 우리에게 심어준 정형화된 이미지나 오해 그 이상의 나라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표면을 넘어서 이 놀라운 나라가 지닌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도록 그분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었죠. 무엇보다 우리 삶에서 기술의 역할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 볼 것을 권하고 싶었어요. 그냥 멋진 장난감이나 지위의 상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진정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끄는 도구로서 말이죠. 그게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어요. 그리고 빛나는 마천루와 붐비는 서울 거리를 내려다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통해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독창성과 의지 그리고 연민이 제대로 결합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거였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제가 겪은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이 나라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단순한 임무로 시작했던 것이 제 선입견에 도전하고 제 눈을 뜨게 하며 세계 시민이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제 이해를 변화시킨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되었죠. 이 모든 일의 계기가 된 순간을 떠올렸어요. 한국을 후진적이고 가난한 국가로 묘사하라는 중국에 있는 제 고용주의 운명적인 메시지 말이에요. 당시에는 제 편견과 가정에 너무 자신이 있어서 주저없이 그 임무를 받아들였죠.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얻은 기념품과 추억에 둘러싸여 호텔 방에 앉아 있으니 깊은 수치심과 후회를 느꼈어요.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고 제게 주입된 이야기와 고정관념을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행 중에 찍은 영상과 사진들을 다시 보니 제가 전하라고 보내진 이야기와 제가 직접 마주한 현실 사이의 극명한 대조에 놀랐어요. 제가 기대했던 가난과 절망 대신 믿을 수 없는 회복력, 혁신, 그리고 발전을 이룬 국가를 발견했어요. 최첨단 기술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부터 활기찬 문화와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고 모든 신화를 깨뜨렸죠. 그때 저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고국의 팔로워들에 대한 책임감뿐만 아니라 진실 그 자체에 대한 책임감이요. 제 고용주가 밀어붙이고 싶어하는 거짓 이야기를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헤드라인 너머를 바라보고 스스로 진실을 찾도록 영감을 주는 방법을 찾아야 했죠.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고국의 미디어 기계는 강력했고 제가 본 것의 현실에 직면하기보다는 편안한 편견과 선입견에 매달리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요. 제가 본 모든 복잡하고 뉘앙스 있는 진짜 한국을 보여주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데 온 힘을 쏟으며 새로운 목표와 결의를 갖고 나아가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기업가와 혁신가, 학생과 봉사자, 그들의 이야기와 희망을 저와 나눴던 평범한 한국인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제가 세상에 한국의 진실을 알리는 걸 도와달라고 그들 자신의 경험과 시각을 공유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렇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새로운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고정관념과 오해에 도전하고 그 부분들의 합보다 훨씬 더 큰 국가의 초상화를 그려내는 그림 말이에요. 한국의 경제를 이끌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술 발전과 첨단 연구를 보여주는 영상과 기사를 올렸어요. 한국 정신의 회복력과 결단력, 그리고 국가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질 수 있게 만든 깊은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의 이야기를 나눴죠. 심지어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공감하는 다리를 놓는 온라인 포럼과 토론회도 주최했어요. 쉽지는 않았고 옛 이야기에 매달리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저항과 반발에 부딪힐 때가 많았죠. 하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진실의 빛을 비추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주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제 노력의 영향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듣던 이야기에 의문을 품고 새로운 정보와 관점을 찾기 시작했죠. 대화의 방향이 바뀌고 잘못된 정보와 선전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제 여정을 따라온 중국의 한 젊은 학생에게서 받은 메시지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제 이야기와 영상 덕분에 한국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졌고 자라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편견과 가정에 의문을 품게 되었대요. 그 메시지는 그 어떤 상이나 상금보다 제게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힘과 우리의 목소리와 입지를 활용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였죠. 중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달콤 쌉싸름한 향수가 몰려왔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끝났지만 제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 놀라운 나라의 믿을 수 없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직접 보았고 세계와 그 이야기를 계속 공유하기로 결심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헤드라인과 고정관념을 넘어 세상의 진실과 아름다움을 찾도록 영감을 주고 싶었죠. 무엇보다 제 자신과 다른 이들이 더 나은 세계 시민이 되도록 독려하고 싶었어요. 열린 마음과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경험에 귀 기울이며 그 어느 때보다 더 정의롭고 연민어리며 연결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멀어지면서 감사함과 목적의식이 밀려왔어요. 앞으로의 길이 늘 순탄치는 않겠지만 저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는 걸 알았죠. 변화를 일으키고 영감을 주며 앞으로 세대를 위해 우리 세상을 정의할 서사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희망으로 가득한 마음과 아이디어로 가득한 머리로 자리에 앉아 저는 다음 행보를 계획하기 시작했죠.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될지 기대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미국 명문대 스탠포드 대학에서 다니고 있는 소피라고 합니다. 저는 기대와 회의가 뒤섞인 채로 교실에 앉았습니다. 주변은 여러 언어로 윙윙거리는 대화 소리로 왁자지껄했습니다. 우리 대학 국제 비즈니스학과의 전형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으로서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경제 동향을 공부하며 많은 곳을 여행했습니다. 저는 제 전문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강의 주제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교수님이신 제임슨 박사는
오늘은 특히 한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새로운 기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활짝 웃으며 발표했습니다. 제 첫 반응은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말? 저는 항상 한국을 중국이나 일본처럼 더 강력한 이웃 국가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나라로 생각했거든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한국에 대한 지나치게 편향되고 낙관적인 견해를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개괄적인 설명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현대사에서 가장 급격한 경제 변화를 겪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GDP 성장률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직선에 가까운 가파른 상승세였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961년 한국의 1인당 GDP는 91달러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3만 달러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1960년부터 1990년까지 30년 동안 한국의 경제는 연평균 7.3%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와우! 저는 숨죽여 중얼거렸습니다. 인상적이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계속해서 한국은 경제 성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시 인프라와 기술 발전, 교육 시스템이 한국을 차별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도 서울의 도시 생활 환경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현대 도시 계획의 경이로움입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분주한 서울 지하철을 비롯한 효율적인 대중교통으로 유명합니다. 23개 노선, 700개 이상의 역이 있으며 하루 7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흥미를 느꼈습니다. 교수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헬스장, 수영장, 심지어 공동 작업 공간까지 갖춘 첨단 주거 공간이었죠. 각 아파트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보였고 최대한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한국인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이 아파트 단지들이 그 증거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전형적인 하루를 담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끗하고 잘 정비된 거리를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버스와 전철은 정시에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공원과 녹지 공간이 산재해 있어 도시 생활과 자연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한국의 공공 편의시설에 대한 노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은 깨끗하고 비데, 핸드드라이어, 심지어 온열 시트까지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공중화장실은 종종 기피하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자랑스러운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한국은 흔히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에 연결된 나라라고 불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구의 95% 이상이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한국은 디지털 연결의 선두주자입니다. 이는 삼성과 LG와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의 성장과 한국의 활기찬 스타트업 현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 분야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최대 기술 기업 중 하나인 삼성은 2020년에 197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반도체 제조의 선두주자로서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제임슨 박사의 발표는 한국이 단순히 떠오르는 국가 그 이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힘이었다. 하지만 회의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친구들이 한국을 가난과 불평등에 시달리는 곳으로 묘사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웨이라는 중국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웨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여전히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중국과 비교하면 생활 환경이 끔찍합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웨이의 말에 저도 의구심이 들었고 제임슨 박사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하게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더 보여드리죠. 그는 이번에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슬라이드를 더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문해율은 97.9%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국제평가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엄격한 특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이 성공의 열쇠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강조 문화는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배출하여 한국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임슨 박사는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보여주었습니다. 1인당 GDP는 한국이 훨씬 앞섰습니다. 202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1,846달러인 반면 중국은 1484달러였습니다. 그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기술, 교육, 도시 계획에 대한 집중으로 한국은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결론지었습니다. 고정관념과 오래된 정보보다는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관점의 전환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의 발표는 철저하고 탄탄한 데이터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제 선입견에 도전하고 한국에 대한 견해를 제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임슨 박사의 강의는 새로운 현실에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발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엄청난 도전을 극복하고 기술, 교육, 도시 계획 분야의 리더가 된 나라였습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한국의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배워야 할 것이 분명히 더 많았고 그 놀라운 변화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수업에 저는 새로운 호기심을 안고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같은 수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제임슨 박사의 이전 강의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도시 인프라와 기술 발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간단한 요약으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인상적인 도시 인프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기술과 혁신이 이러한 발전에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는 한국의 스마트 시티 이미지가 담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중 일부가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송도국제업무지구는 스마트 시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송도국제업무지구는 매립지에 건설되었으며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로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고개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송도의 이미지는 세련된 고층 빌딩, 자동화된 쓰레기 수거, 유비쿼터스 초고속 인터넷 등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송도는 미래를 위한 모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송도에는 중앙 공합식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있어 쓰레기 트럭의 필요성을 줄여줍니다. 건물에는 에너지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도시의 인프라는 전기 자동차를 지원합니다. 그는 송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스마트 기술을 사용하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것부터 의사와 화상회의를 하는 것까지 기술의 통합이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편리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혁신에 대한 강조는 도시 계획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혁신은 한국인의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한국의 기술적 성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삼성과 LG는 유명하지만 한국의 기술 산업은 이 두 대기업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한국은 현대 전자제품의 근간이 되는 반도체 제조의 선두주자입니다. 제임슨 박사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한국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19.8%를 차지하며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은 전 세계 주요 기술 기업에 메모리 칩을 공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에서 전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에 필수적입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은 기술력과 혁신 정신이 뛰어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점점 더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제 초기의 인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순수한 결단력과 독창성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킨 나라였습니다. 이어서 제임슨 박사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발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연결성은 온라인 비즈니스, 디지털 서비스,
활기찬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인터넷 속도를 비교한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평균 속도가 200mbs를 넘으며 꾸준히 상위권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평균 속도가 약 50mbs로 뒤처졌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의 초고속 인터넷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원격 근무, 온라인 교육,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등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임슨 교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한국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한류, 즉 한류는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영화는 국제적인 찬사를 받으며 한국의 문화 수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는 인기 K-팝 뮤직비디오 클립과 사랑의 불시착과 같은 인기 한국 드라마의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문화 수출의 세계적인 인기는 한국의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이익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2020년 한국의 문화 수출액은 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는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고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강연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술, 문화, 혁신을 활용하여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한국의 능력은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생각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회복 탄력성과 적응력에 대한 교훈입니다. 올바른 전략과 발전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어떤 국가든 도전을 극복하고 위대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비전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 변화의 이야기였습니다. 제 가정을 제고하고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혁신의 힘에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 수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류는 한국의 글로벌 위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분명했고, 저는 그 영향력을 더 잘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제임슨 박사의 강연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한류라는 문화 현상과 한류가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간단한 개요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한류는 음악, 드라마, 영화, 심지어 패션과 요리까지 포함한 한국의 문화 상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한국의 문화적 창의성과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그는 한국 드라마가 중국과 일본에서 처음 인기를 얻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터 한류의 타임라인을 보여주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H.O.T와 보아 같은 그룹이 현재의 글로벌 스타가 되는 길을 닦으며 K-팝이 부상했습니다. 이어서 교수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영상을 재생하며 K-팝의 짜릿한 에너지와 엄청난 팬층을 보여주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늘날 한류의 가장 유명한 사례일 것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으며 앨범은 여러 국가에서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놀라운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2020년에 방탄소년단은 한국 경제에 46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창출했으며 이는 26개의 중견기업이 기여한 것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은 음악을 넘어 광고, 굿즈, 심지어 서울에서 방탄소년단을 주제로 한 전용 투어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K-팝은 단순한 음악 그 이상이라고 설명합니다. 한국을 문화 지도 위에 올려놓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세심한 트레이닝, 높은 제작 가치,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강력한 유대감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충성도 높은 팬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한국 드라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전 세계 시청자를 사로잡은 인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클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해외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독특한 스토리텔링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로맨스 드라마, 사회적 이슈를 결합하여 다양한 문화권의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그는 이러한 드라마의 경제적 효과도 강조했습니다. 2020년에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수출액은 3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러한 드라마의 국제적인 성공은 한국 전역의 촬영지로 팬들이 몰려들면서 관광산업도 활성화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한류와 관련된 관광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인기 있는 촬영지는 관광 명소가 되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한류의 광범위한 영향력에 놀랐습니다. 한국이 문화적 자산을 성공적으로 활용하여 글로벌 위상과 경제력을 높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한류의 또 다른 측면인 요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과 같은 요리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음식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전통 음식을 파는 다채로운 노점들로 가득한 북적이는 한국 시장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식은 대담한 맛과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한식의 인기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교수는 몇 가지 인상적인 통계를 공유했습니다. 2020년 한국의 식품 수출액은 83억 달러에 달했으며 김치만 1억 4,4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식당이 늘어나고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이러한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한식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공동 식사에 대한 강조와 풍부한 요리 유산은 한식을 한국의 문화 홍보대사로 만들었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더 한류에 매료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 국가가 문화적 강점을 활용해 어떻게 긍정적인 글로벌 이미지를 구축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지 흥미로웠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강력한 메시지로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한류는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문화 수출이 한 국가의 글로벌 영향력을 형성하는 데 전통 산업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자국의 문화적 자산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변화시키는 한국의 능력은 정말 고무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혁신 정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고 싶었습니다. 제임슨 박사가 오늘 강의가 혁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암시했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제 관심을 단번에 사로잡는 발언으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연구개발, 교육, 지원적인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헌신 덕분에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꾸준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이 여러 차례 1위를 차지한 블룸버그 혁신 지수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 지수는 R&D 집약도, 제조 역량, 특허 활동 등의 요소를 측정합니다. 제임슨 박사는 한국은 GDP의 약 4.8%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결실을 맺어 전자부터 생명공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성과 몇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삼성은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한국 기업일 것입니다. 삼성은 특히 스마트폰, TV, 반도체 등 전자 분야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제임슨 박사는 삼성의 시장 점유율을 자세히 보여주는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삼성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19.2%를 점유하여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삼성의 매출은 무려 2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삼성의 성공은 끊임없는 혁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삼성은 R&D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10만 명 이상의 직원이 혁신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 덕분에 삼성은 수십 년 동안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또 다른 기술 대기업인 LG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LG는 전자제품, 특히 가전제품과 디스플레이 기술 분야의 또 다른 강자입니다. LG의 OLED TV는 시장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플렉서블 및 투명 OLED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LG의 최신 혁신 기술을 담은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LG의 노력 덕분에 LG는 해당 분야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교수는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의 우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반도체는 현대 전자제품의 근간이며 한국은 이 분야의 주요 플레이어입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 메모리 칩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는 2020년에 한국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19.8%를 차지했다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지배력은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전장까지 전 세계의 다양한 기술 산업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임슨 박사는 반도체는 기술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술 환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연을 이어가면서 제임슨 박사는 한국의 로봇 공학 및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도 로봇 공학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로보틱스와 같은 기업들은 제조, 의료, 서비스 산업을 위한 첨단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물품을 배달하고 환자와 소통하는 현대자동차 로봇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로봇은 효율성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한국의 혁신 정신을 보여줍니다. 제임슨 박사는 AI 혁명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AI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AI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율주행차부터 스마트 시티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는 AI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몇 가지 이니셔티브를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2년까지 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국가 AI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 전략은 혁신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AI 시대의 한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어서 그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은 특히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스타트업의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자금 지원, 멘토링, 첨단 시설 등 창업가들을 위한 지원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포함한 서울의 스타트업 지구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판교에는 수백 개의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이 입주해 있어 활기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강력한 메시지로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혁신에 대한 한국의 헌신은 성공의 핵심 원동력입니다. 한국은 변화에 적응하고 연구에 투자하고 창의성 문화를 조성하는 능력을 통해 글로벌 기술 환경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기술 강국이 된 한국의 여정은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혁신과 회복 탄력성의 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졌던 편견이 한국의 진정한 잠재력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의를 통해 저는 새로운 현실에 눈을 떴고 한국은 의지와 비전으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빛나는 사례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마다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경제 성장에 그치지 않고 혁신, 문화,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러한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고, 한국의 놀라운 여정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싶었습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